금붕어? 내가 금붕어는 아니라고? 네. 금붕어 같은데? 오해입니다. 오해야? 금붕어가 아니면 그냥 붕어야? 셋 중에 골라. 금붕어, 붕어, 잉어. 하나 더 해줄까? 잉어? 잉어도 물고기잖아, 물고기. 이건 좀 멋있잖아요. 금붕어는 그냥. 잉어는 좀 크니까? 네. 좀 등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강물에 살잖아요, 쌤. 자, 잉어님, 난소공을 해봅시다. 네. 조금 읽고 작가하고 핵심 정리 해볼게.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여기까지 보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난쟁이 가족. 생존 지옥이지, 그지? 여기 전쟁은 생존의 전쟁이야. 생존 전쟁을 뜻하는 거야. 네. 작가 조세희는 한줄과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들을 주로 썼다. 주요 작품으로는 메비우스의 띠, 시간여행 등이 있다.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보통 이제 줄여서, 요즘에 애들이 줄여서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옛날부터 줄여서 난쏘공 이렇게 얘기했어. 조세희의 난쏘공. 이 작품은 정말 19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이때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품이야. 그때 당시는 노동쟁의 시대야. 노동의 투쟁 시대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그 투쟁이 있었던 때인데, 노동자 계층들,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난쏘공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만큼 유명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갈래, 현대소설, 연작소설. 연작소설은 같은 주제로 소제목이 다른 여러가지 작품들을, 그래서 성격은 사회고발적 비판적, 배경 1970년대 서울의 재개발지역, 낙원구 행복동, 줄쳐봐, 낙원구 행복동. 그들은 결코 살고 있는 지역이 낙원도 아니고 행복한 곳이 또 아니잖아. 낙원구 행복동 완전 반어법이야.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을 낙원구 행복동 이렇게 해서 반어법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낙원구 행복동은 천국이잖아. 네. 그러나 이들이 살고 있는 철거민촌은 지옥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여기는 나, 영수, 큰아들의 입장에서 교과서에는 나온다. 제재, 난쟁이 가족의 궁핍한 삶. 주제,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 특징,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룸. 상징적,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냄. 아까 낙원구 행복동은 반어적이잖아요. 대표적인 상징법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난쟁이가 상징이야. 실제로 육체적 불구인 난쟁이도 알지. 그런데 여기는 소시민, 즉 도시 빈민층을 난쟁이로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쏘공의 난쟁이는 실제로 육체적인 난쟁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는 도시 빈민, 철거민촌에 사는 그 도시 빈민들을 상징하는 단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없고 힘없는 애들은 난쟁이지 뭘. 부자들은 거인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처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 불렀다.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 육체적 장애, 또 사회적 결핍. 결핍,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지. 즉 경제적 빈곤, 무력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난쟁이였어.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못 사는 애, 작은 애,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그 속에 있는 진실함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자본주의에서는 오로지 사람을 뭘로만 평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오로지 뭘로만 평가한다? 돈! 자본주의니까 자본, 돈으로 평가하는 거야.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 않냐? 이거는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적인 건데 거의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늘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꿈꿨다. 빈민촌에 있는 그 도시 노동자들이 어디서 온 거야? 농촌에서 살다 온 농민들이잖아. 그러나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왔지만 자본주의적 구조적 상황에 의해서 여전히 착취당하고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에 불과했다. 드디어는 철거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재개발되면서 그나마 살고 있던 곳조차 강제로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요게 그 내용이다. 내용을 읽어봐도 알지? 네. 전체 구성을 한번 볼게. 1부 서술자 나, 2부는 서술자가 나 바뀌네. 첫 번째는 영수, 두 번째는 영호. 영호는 자기 동생이야. 영수가 큰애, 영호가 둘째. 3부는 서술자가 나, 영희. 누구로 변해? 동생. 예,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1부에서는 행복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 개고장을 받음. 2부에서는 둘째 영호가 서술자인데 영희가 투기업자를 따라 가출해가지고 집이 철거되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서술자가 영희인데 영희가 투기업자에게서 입주권을 되찾아오는 장면. 아버지가 공장 굴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아버지가 자살한 거예요? 이것도 상징적으로 봐야지. 자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나마 살고 있던 터전까지 빼앗겼다는 것을 죽음으로 상징할 수도 있다. 무관심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할 때 혼자서 책 읽고 아버지가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인 게 아니지. 어떻게 할 수 없던 좌절감과 무력감이지. 아니 자기가 달려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는 애는 인간이 아닌데 힘 있는 자들한테 달려들어봐야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진 것 자체를 자살로 볼 수도 있어. 이거는 상징적 코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난장이 그러면 정말 난장해야 됩니까? 아니지. 소시민 전체가 다 난장이야.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빈민촌에 살고 있는 빈민 노동자들은 다 난쟁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거의 죽음과 같은 아니면 죽어있는 시체들처럼 살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페이지 너가 좀 읽어봐.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열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의 피폐한 생활상이 초라하고 빈곤한 처지를 알려주는 그들이 나오네. 네. 보리밥, 까만 된장, 시든 고추, 조린 감자. 이게 전부네. 개고장의 내용이 이렇게 됐네. 낙원구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 김부리 귀하. 난장의 아버지 이름이 김부리네. 야 재밌네. 부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안이불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부리. 그래서 낙원구 행복동은 밑에 이렇게 써 있잖아. 단어적 표현을 통해 난쟁이 가족의 참혹하고 빈곤한 삶을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걸로 사용된다. 네.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지금은 재개발하면 오히려 환영하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이 바뀌고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잖아. 근데 이때 당시는 얘네들이 살고 있는 판자촌이 자기들 게 아니야. 주로 판자촌을 재개발했는데 여기다 아파트를 지면 딱지 하나씩을 줘. 근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그 딱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아파트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잖아. 그들은 돈이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딱지를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은 또 다른 판자촌, 시내에서 좀 더 먼 판자촌, 다리 밑 뭐 이런 데로 가야지 뭐. 그런 거야.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딱지를 사들여서 나중에 분양을 받아서 팔아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지.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 몇 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강남 뭐 이런 영화 보면 다 이런 거 철거하는 거 많이 나오지. 철거민총회 가서 깡패들이 막 그 거기는 살고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도 쫓아내고 막 하는 장면들 많이 나오지. 그런 게 다 이거야. 선생님도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교로 처음 올라갔는데 처음 가서 했던 데모가 바로 여기 가가지고 철거민들 편에 서서 데모를 했던 그 기억이 나. 첫 번째 그게 사부의 그 사회 활동이었어. 대학생들이 많이 그때 막 1987? 그렇지. 그래도 1987은 살벌함이 좀 덜했지. 제일 살벌한 게 1980이지. 독재 타도 그 시위 중에서는 제일 격렬했던 게 4.19 그렇잖아. 4.19보다 더 심했던 게 80년대 광주. 그때는 어마어마했지. 5.18 광주는 전쟁터였다고 보면 돼. 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야. 뭐 우리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은 이 시대별로 꼽으면 당연히 일제 침략, 한일합방, 나라를 잃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6.25 전쟁, 동족끼리 서로 상잔, 서로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독재 차저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19, 조금 있다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군사정권이 쭉 게다가 70년이 지나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80년에 군부가 다시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 빅3 그러면 4.19보다도 오히려 더 센 광주 민주화운동 5.18이 딱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대충 알겠지.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져 있는 좁은 바닥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송정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둘셋 밖에 안 됐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개고장을 받은 그 난쟁이 가족과 그 마을 사람들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왜? 무력감이야. 약자로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쫓겨나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이런 거는 산업화를 상징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별거 없었지?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도 법률적으로는 이주 보조금을 줘. 근데 그 돈이 너무 적어서 다른 곳에 가서 판잣집도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없는 돈이야. 이미 서울이 이제 개발이 많이 돼서 비싸졌거든. 여기는 그냥 자기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냥 대충 그 산기슭에다 판잣집 세워놓고 살던 곳이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도시 빈민층이야 여기는.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겨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이제 딱지 사는 거. 여기에 입주권이 지금 딱지라고 해. 입주권을 사고 팔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바뀌어서.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마 검정 승용차에 탄 사람들이 바로 거간꾼들이거나 딱지를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이겠지, 그치?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집이 쫓겨나니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형이고 영호는 동생이야.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는 이제 막내.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난쟁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층을 상징함. 작가는 난쟁이 가족의 가난과 사회적 소외를 상징적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함. 그 다음에 어머니는 대문 기둥을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의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집 앞 표차를 집행하는 애들이 와서 붙여놓은 거야. 그럼 이게 있어야 그 딱지하고 그 바꾸겠지, 그지? 입주권하고. 그러니까 얼른 빼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일 안 하는 게 더 걱정이야. 집 없어지는 것보다 뭐 이런 정도.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어머니는 뭐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를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왜냐면 이제 여기서 안 나가면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들과 싸우는 거지.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에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획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왜?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지? 너무 비싸다는 얘기야.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에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펜지꽃. 그 와중에도 꽃이 피네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꽃은 피어있네요. 그래서 펜지꽃 자체가 순수하고 여린 영희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랬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영호가 말했다. 의미 없다는 거지. 등장인물의 성격이 하나 나와있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니까 그지? 등장인물의 성격. 아버지 달나라를 꿈꾸는 이상적 인물인. 어머니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이며 정이 많은. 여기서 아버지가 꿈꾸는 달나라는 그냥 이상적인 세계야. 행복한,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나라는 없겠지만 어쨌든. 영수 첫째 아들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하며 냉정함. 영호 둘째 아들 다혈질이며 현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어. 영희 막내딸 순수하면서 여린 모습을 지닌 이랬다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법대로 집행하겠다는 거지. 앞으로 집행될 것이다. 마당가 편지꽃 앞에 서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아, 풀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네. 그치? 도시 빈민의 삶과 부자들의 삶.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고기를 먹고 싶다는 얘기였던가 보지 예전에.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렸을 때 얘기야.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예전에 그랬다는 거지 그치? 작품의 제목에 담긴 의미.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의 제목은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하지만 작품에 제시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절망적 현실과 약자의 비참한 삶은 제목과 대비되어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작은 공은 난쟁이의 꿈과 소망을 나타내는데 쏘아 올린 공은 결국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난쟁이의 절망과 좌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난쟁이 자체도 약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비참한 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쏘아 올린다는, 공을 쏘아 올린다. 올라간 것은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절망적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작은 공은 작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사는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작은 희망마저도 결코 달나라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렇지? 그 다음에 한번 볼게. 그 다음에 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되겠네, 그지? 네. 눈으로 한번 쭉 보자. 여기서는 시험 포인트 하나밖에 없네. 네. 주머니가 있는 옷과 주머니가 없는 옷, 그지? 네. 그래서 주머니가 달린 옷. 주머니는 경제적 풍요를 의미하지. 예, 그들은 현재는 주머니가 없는 옷,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 그 정도면 됐고. 그리고 뭐 이상한 게 하나 있네. 뭐였냐면 그게 노비 매매 문서야. 속의 내용이 뭔가는 몰라도 돼. 한자 안 몰라도 되고. 얘는 인쇄소에서 일했네. 그런데 희한한 글을 게 있었어. 그랬더니 보니까 노자가 쭉 있네.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출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노예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안한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세습이라는 건 계속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세습하면서 노비였다는 거지. 신역. 여기 신역 보면은 공천과 사천이 치르던 구실, 즉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신역. 세습해서 종살이를 했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인간으로 대우를 맞춰오고 물건 중에 하나였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것입니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해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였다. 할아버지는 달았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때까지에서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일본에 한일합방이 됐다가 해방이 됐잖아. 그러면서 이제 노비제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증조부는 오히려 우리는 나가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어요.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랬고 할아버지는 저는 이제 노비가 아니니까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땅하고 집을 줬잖아. 근데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일자무식이었으니까 가진 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다 뺏겼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결국 교육과 경험 부재의 결과 무지함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했다. 그나마 조금 있던
받았던 땅과 집도 다 없어지고 어디로 갔다? 드디어는 이제 도시로 돈 벌러 간다. 네. 그래서 물어봤어.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이건 두 가지 의미야, 그지? 결국 할아버지도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냐는 의미지.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시시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우린 여전히 노예 생활이잖아. 나는 가만 있었다. 그 다음에는 뒷부분 줄거리 전까지 쭉 눈으로 읽자. 그렇네. 입주권을 2만원 더 받아서 17만원에 팔았잖아요. 근데 분양 아파트로 가고 싶으면 58만원이 있어야 되고 임대 아파트를 가려도 30만원이 있어야 되네. 그들에겐 지금 사실은 만원도 없어. 그러니까 얼른 17만원에도 받고 빨리 다른 데 가서 또 어떻게 또 살아봐야지. 그런 얘기야. 뒷부분 줄거리.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주느라 명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사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나온다.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 뒤다. 영희는 동네 아줌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이렇게 해서 난소공의 한 부분이 끝나는 거야. 네. 연작 소설이니까 여러 가지 작품들이 또 있어. 연결된. 자, 학습활동. 무조건 시험 문제. 1번. 작품에서 구분한 공간의 차이. 상징적 표현. 공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철거민 주거지에는 지옥, 풀냄새, 주머니 없는 옷. 개천 건너 주택가, 잘 사는 집에는 천국, 고기 굽는 냄새, 주머니가 달린 옷. 의미. 철거민 주거지는 당연히 소외되고 가난한 삶이고 천국 쪽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쉽지만 무조건 시험에 나는 것.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조건 시험 문제. 반어법. 낙원구 행복동 반어법. 무조건이야. 요것도 아까 얘기했지. 난쟁이가 상징하는 의미. 네. 난쟁이의 의미는 중복된 의미를 갖는다고 했지. 그 다음 연작소설 잠깐 읽어볼게.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은 12편의 소설들이 독립된 제목과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각각의 이야기가 어울려 하나의 장면을 이루며 난쟁이 가족과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을 전달한다. 그중 동명의 소설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은 여기 있는 거는 4번째에 해당하는 작품이래. 교과서에 있는 거는. 이처럼 독립적 완결 구조를 갖춘 각각의 작품들이 어떤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연쇄적으로 묶여있는 형식의 소설을 연작소설이라고 한다.